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가르치고 있는 고희정입니다. 오늘 이제 9월 12일 토익 시험의 총평 파트 1이랑 3를 저랑 같이 해보실 텐데요. 일단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해커스 토익 사이트 알고들 계시죠? hackers.co.kr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자료가 무료 자료도 있고 뭐 지난 시험 관련된 자료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LC, RC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토익, 해커스 어학원 사이트, 그 다음에 해커스 토익 모바일 앱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편하게 다양한 자료 이용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토익 총평은요. 제가 이제 파트 1이랑 파트 3에 대한 얘기 같이 해볼 건데 난이도는 그냥 딱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기본 정도 공부했을 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 1에서는 옷차림 어휘, 그 다음에 손동작 어휘, 그 다음에 상태랑 동작을 구분하는 사진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옷차림은요. 지금 이 아저씨 보시면 모자, 안경, 장갑, 시계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이 모든 거를 다 옷차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말 같은 경우는 높이로 좀 달라지잖아요. 그쵸? 뭐 쓰고, 신고, 차고, 끼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로는 세상 편하게 wearing 한 단어면 돼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실 때는 이 wearing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뭐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모자, 안경, 그다음에 뭐 시계, 그다음에 특별한 유니폼 같은 옷차림이라던가 신발까지도 포함이 돼요. 뭔가를 몸에 착용하고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표현이 wearing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기가 4개인데 여러분 정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나머지 3개가 오답이라는 얘기인데 오답에서 뭘 그렇게 우리한테 열심히 들려주느냐. 입는 중 또는 벗는 중, 즉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자꾸만 들려줘요. 그래서 이미 쓴 채로 사진에 찍혔는데 난 이미 옷을 입은 채로 사진에 찍혀 있는데 너는 지금 옷을 입는 중이야, putting on. 너는 지금 옷을 벗는 중이야, taking off에 해당하는 단어를 자꾸 들려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오답 하시면 돼요. 뒤에 무슨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도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putting on a pair of glasses 하면 glasses 듣고 함정에 빠지라는 얘기지 putting on을 고민하세요가 아니에요. putting on이나 taking off는 파트 1 사진에서 무조건 뭐다? 오답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손. 저 지금 뭐 이것저것 들고 있죠. 이렇게 손에 도구를 들고 있다 하는 표현 holding. 그 다음에 뭐 장 보는 사진에서 여러분 이렇게 선반을 향해 손을 이렇게 뻗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랍 속에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이렇게 손을 뻗는 거 방향에 상관없이 손을 뻗을 때 reaching이란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으로 손을 뻗으면 into, 뭔가를 향해서 뻗으면 for, 뭔가를 너머로 뻗으면 over, 전치사는 이제 경우에 따라 더해주기 나름이고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손을 뻗는다는 표현을 reaching이란 단어를 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동사가 arranging이란 단어가 있는데 arrange는 파트 1에서는 정리하다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다른 파트까지 공부를 하시면 arrange 뒤에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정리한다. arrange 뒤에 이제 행사, 이벤트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행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책꽂이에 책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진이면 arranging books. 사무실에서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하고 있으면은 arranging documents라든지 files 이런 거. 그래서 arrange 하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손을 보고 떠올리실 수 있는 표현들이고요. 수레를 밀고 있다. 미는 거 push.
맨날 문 열고 닫을 때 미세요, 당기세요 신경 안 쓰고 맨날 밀기만 하지 마시고 push, pull 구분하셔서 앞으로 미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공항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트에서 카트라 그러죠. 수레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색할 정도로 우리 cart란 단어 많이 쓰죠. 그래서 카트 미는 거 pushing. 그 다음에 이제 줍고 있다. 저 단어가 진짜 파트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picking up, picking up. 픽업이란 단어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꽤 자주 보지 않나요? 커피숍에서 커피 시키면 주문하신 음료가 어디에 준비돼 있다 그래요. 픽업 데스크에 준비돼 있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뜻은 물건이 있는데 픽업, 들어 올리는 거고 그 들어 올리기 위해서 가지러 간다라는 표현도 있고 사람을 데리러 간다라는 표현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쓰는데 파트 1에서는 이렇게 드는 거 줍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icking up 물건을 뭐 from the floor 그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든지 그래서 picking up 하면은 줍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우고 있다, 꺼내고 있다. 요 단어는 removing 이란 단어는 제거하다라고 보통 많이 외우실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제거하다란 단어를 막 많이 쓰진 않잖아요. 치우거나 꺼내거나 뭐 뚜껑 같은 거라면은 연다고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현재 위치에서 없애는 거 치우다, 꺼내다, removing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 사진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상태여 동작이에요만 구분해 보세요. 상태여 동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움직임이 없으니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당에 테이블이 잘 차려져 있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잘 보시면 뭐 이제 접시도 있고 fork and knife도 있고 테이블이 차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 tables are set 또는 tables have been set 이런 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 4개 중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3개, 오답 보기가 열일을 하는데 그 중에 약간 전형적으로 나오는 보기가 이런 거. Tables are being set 해서 being이 나타내는 게 동작이죠. 요거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기억이 나실 건데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하게. 자, 사람의 동작을 사물 주어로 표현할 때 being을 쓴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워요. 그쵸? 사람의 동작을 사물 주어로 표현할 때 being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보기에 주어가 tables처럼 사물인데 동사가 being set 이렇게 들리면 당황해서 해석을 못 하시더라도 문장에 being을 쓰려면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답이에요.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이 사람을 보느냐 뭐 이 자전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잘 들어야 돼. 주어가 뭔지. 자, 근데 자전거를 주어로 봤네요. Bicycles are parked. 자전거가 주차돼 있어요. Bicycles have been parked. 그쵸? 사진 찍기 전부터 이미 주차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럼 이럴 때도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출제자가 우리한테 틀리게 내는 거, 오답을 내는 거를 미리 탁 준비했다가 낚아채야 되기 때문에 오답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Bicycles are being parked 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동작을 사물 주어로 표현할 때 being을 쓴다. 그래서 being이 들렸을 때 동작. 이 자전거들은 이미 주차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동작을 표현하는 being parked는 오답이고 제가 조금 추가해 봤어요. 이렇게 쪼르르 있을 때 in a row 한 줄로라든지 side by side next to each other 해서 나란히 라는 표현. in a row 하면 한 줄로예요. 길에 뭐 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든지. 근데 여러분 in a row가 한 줄이지만 한 줄로 뭐가 있으려면 그거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자동차가 한 줄로 주차되어 있어요. 자동차 한 대가 한 줄로 주차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 a row
In a row of trees, 이렇게, a row of trees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가 한 줄로 심어진 그 세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 속에 나무 하나밖에 없는데 a row of tree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을 때 막 뒤죽박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줄 맞춰서 나란히 쪼로로록 있을 때 in a row, side by side, next to each other 이런 표현 쓸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기억하시면 돼요. 파트 1은 여러분 사람 나오는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문제 중에 5문제는 사람이 나올 거고 1문제 사람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선, 손, 옷차림을 나타내는 단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든 없든 배경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배경을 상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동작의 예외, being의 예외를 써서 뭐 쓸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면 파트 1은 6문제 다 마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파트 3 넘어가 볼까요? 파트 3는요, 대화가 막 아주 깊은 어려운 대화가 많이 없어서 그냥 특징적인 질문 3종류 모아봤어요. 요청하는 질문, 그 다음에 직업이나 뭐 화자들의 정체나 그 다음에 뭐 직장,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문제가 좀 여러 개 있어서 모아봤고 그 다음에 따옴표 문제. 따옴표 문제는 감만 잡으면 진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 잡기 전까지는 뭔데 나 뭘 이렇게 해서 왜 써줘도 나는 못 풀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청을 해요. ask나 request를 질문해서 물어보면 무엇을 남자가 여자에게 ask to do 시키나요?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럼 대화할 때 영어로 야, 문 좀 닫아줘 라든지 물 좀 갖다 줘 라든지 오늘까지 서류 제출해 라고 지시, 요청을 할 때 어떤 말투를 쓰겠어요? Can you, could you, please 같은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can you ask 문제를 풀 때는 can you, could you, please가 나올 걸 기대를 하시고 보기가 이제 인쇄가 되어 있을 건데 보기를 해석하시고 동사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동사가 무조건 키워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Deliver a speech 이런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너무 급해. 막 뭐 하냐고 물어봤어. 뭐 하는 거 동사야. 그럼 동사 키워드를 잡아야지. deliver를 키워드로 잡으면 배달하는 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차근차근 해석을 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키워드를 잡으면 deliver a speech는 연설하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걸 키워드로 잡는 게 정확하겠어요? 배달이 아니라 지금 스피치가 더 정확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어떤 공식을 외워서 디디디디 이렇게 표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을 하세요. 해석은 연습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 읽을 시간 없는데 하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기초 다지는 분들 꼭 읽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사 키워드를 잡아놓고 들어요. 듣는데 대화 중에 Could you please cover Jane's shift? 이런 말이 들려요. Could you please 세상 친절하게 요청을 해요. Cover Jane's shift에서 cover란 동사를 쓰는데 cover 뜻 엄청 많죠? 덮다란 뜻도 있고 기사거리로 다루다라는 뜻도 있고 대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비용을 충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뜻이 엄청 많은데 cover Jane's shift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인이 일해야 되는 그 근무 시간을 네가 대신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해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원래 일하기로 한 직원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데 네가 좀 대신 나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정체, 직장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소속 업무에 해당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보기에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사를 잘 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receptionist다. 약간 이런 세트로 기억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쭉 있는데 저랑 하나씩 볼게요. 자, 방문객들을 안내하다. 안내하는 게 뭐예요? 안내하는 게 가이드죠. 그래서 가이드, 투어, 관광,
보시면 되고 이틀 동안 머무르다. 머무르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stay라는 동사를 쓸 건데 이틀 동안 머무르다 뭐 두 밤 머무른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숙박을 얘기하는 호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데려다 주다. 근데 데려다 준다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transport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transport. 그래서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얘기하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를. 그래서 transport라는 단어가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뭐 drive 운전해준다 아니면 얘를 어디다가 drop off 데려다 준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동시켜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씨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transport 데려다 준다 라고 얘기하면은 driver 운전기사 뭐 이런 거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신박한 표현인데 타일을 다시 깔다. 세상에 타일을 까는 것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타일을 다시 깐단 말이야. 근데 영어가 조금 공부해보면 재미 붙일 수 있는 게 명사 동사를 같이 쓰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일을 깔아? 그게 뭘까? 깐다란 단어를 새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타일이 타일이죠. 그래서 타일이 명사도 되고요. 타일을 깔다 설치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그럼 거기다가 다시를 더하면 되는데 다시는 어떻게 더해요? 다시 그냥 re 하면 돼요. 그래서 retire 한다 그러면 저 부엌에 내지는 화장실에 타일을 새로 깔려고 하는데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LC 하실 때 좀 어려운 분들 너무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아, 그 얘기야 하고 이해가 가지 계속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귀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싶으면 반칙 아니에요. 스크립트 보면서 해석해 보시고 아,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말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고 다시 들으시면 되게 쉬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retire 같은 경우는 타일을 새로 깔다. 근데 내가 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업체를 고용하고 싶다. 고용하는 건 hire인 거고 이런 업체 있죠. 전문 업체. 이런 걸 컨트랙터라고 해요. 그래서 바닥 타일을 새로 까면은 바닥재 이런 업무를 봐주는 전문 업체, 뭐 flooring contracto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직업이 2개가 나오거든요. 컨트랙터랑 디벨로퍼랑. 컨트랙터는 사전적인 의미는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체. 그래서 뭐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여기 뭐 이제 뭐 시멘트 해주세요 라든지 여기 타일 해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일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하청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는 개발업자죠. 디벨로프 자체가 개발을 하는 건데 별다른 수식어가 없으면 property developer라고 생각을 하셔서 땅,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었어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런 직업 같은 거 있는지 잘 몰랐었어서 그냥 글씨로 외우기만 했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땅 놀아서 뭐예요? 거기다 건물 짓고 상가 짓고 뭐 팔고 세 받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땅 부동산에다가 건물 프로퍼티 짓는 일을 하는 데가 디벨로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요새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퍼티에 인베스트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컨스트럭트 뭐 건설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디벨로퍼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세부사항 일을 받아서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청업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보다는 아까처럼 뭐 타일 새로 깔아야 되는데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겠다. 우리 벽지 페인트 칠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컨트랙터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하청업체인데 제가 이렇게 막상 지문 읽으면서 해석할 때는 그런 일을 하는 가게 전문 업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쉽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어요. 따옴표 말의 의도 파악 문제.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데 보기에서 A번 이 말은 주문이 금방 올 거라는 뜻으로 하는 거다. B번 내가 올 때 사오겠다. 뭘까? 이거 해석, 이거 해석, 이거 해석이 물론 해석을 못하는 것보다야 해석을 해놓는 게 낫겠지만 문제 푸는데 결정적으로 힌트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따옴표 문제는요. 이 말이 나오기 직전 상황을 들어야지 보기가 A가 정답이 될지 B가 정답이 될지를 맞힐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대화 중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12일 토익 종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C 파트를 맡고 있는 강사 박지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시험 보시느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서 매미 소리라든지 에어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해를 조금 덜 받게 돼서 오늘 LC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시기에 조금은 더 수월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항상 고사장 스피커 음향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더 웅웅거리면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완벽한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또는 해커스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제 너무 정돈된 소리로 공부하기보다는 노트북 스피커나 핸드폰 스피커로 이제 소리를 들으시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더 많은 토익 강의와 자료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트 2 난이도 중으로 설정해 봤고요. 그에 비해 파트 4는 중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파트 2부터 잠깐 난이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은 그래도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선 성우가 비교적 천천히 지문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항상 파트 2를 어렵게 만드는 평서문과 선택 의문이 조금 적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난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 2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영국식, 호주식 발음 있겠고요. 또 우리 함축형, 우회형 답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제를 파괴해버리는 답변 유형이 오늘 은근히 비교적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 파트 4는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죠. 몇몇 지문들 자체는요. 대본 자체도 어려웠는데 성우가 말도 엄청 빨리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발음마저도 영국식, 호주식 발음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면서 멘붕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치만 우리 우선은 파트 2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2 난이도 왜 중이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그래도 파트 2에서 난이도가 조금은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의문사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이 합해서 15문제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에 비해 항상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고 좀 헷갈리는 보기들이 출제가 되는 평서문부터 요청 제안문까지 다 2문제씩 사이좋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험 회차들에 비해서 오늘의 파트 2 난이도는 괜찮았다,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헷갈리게 오답으로 끌고 가는 그런 답변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 파트 2는요. 정답을 고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우리 보기를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정말 확실한 오답들을 집어나가면서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에서도 실수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파트 2 오답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문서답 유형인데요. 우리 질문에서 의문사 의문문 where이라고 시작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어디서라고 질문이 시작을 했는데 보기에서 at 3 o'clock 이런 식으로
언제, when에 관한 답변이 나왔다. 요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동문서답유의 답변은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시험처럼 요렇게 맥락 없는 명사 답변 유형이 조금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너는 내일 파티에 가니? 라고 너 가, 안 가? 라고 사실을 확인하는 의도의 질문이 나왔는데 보기에서 갑자기 티켓 3장이요. 굉장히 맥락이 없이 명사를 탁 던져줬단 말이죠. 요런 류의 맥락 없는 명사 답변 바로바로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보기에서 똑같은 소리나 또는 비슷한 소리가 반복이 된다면 오답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우리 다 낚으려고 토익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질문에서 너는 언제 떠나니? 라고 언제 출발해? 요 의미를 가진 leave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동사 leave는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바로 어떤 사물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기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넣는 거예요. 너 차키 두고 왔니?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leave와 똑같이 두 번이 들리니까 아, 비슷한 소리구나. 그러면 오답이겠구나 하고 오답 제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파트 2 집중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의문사 의문문이죠.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 또는 sure, of course 이런 답변들이 나온다면 바로바로 오답 지워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긍정과 부정 모두 맞으면 yes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사실이 아니거나 틀렸으면 no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너 내일 파티에 가니? 요 긍정 의문문과 너 내일 파티 안 가지? 요 말과 결국에 물어보는 건 뭐죠? 너 파티에 가? 안 가? 요게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티를 간다 싶으면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yes라고 해주시면 되시고요. 내가 파티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no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부가의문문이에요. 오늘 시험에서도 부가의문문이 출제가 됐는데, 자, 부가의문문 해석하실 때는요, 그냥 일반 의문문이랑 똑같이 해석해 주시고요. 부가의문문은 일반 의문문에 그냥 isn't it right? 이렇게 right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예시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사용해 보자면 너 오늘 파티에 가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뒤에 꼬리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가장 초반에 일반 의문문처럼 그냥 너 파티에 가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가면 yes, 안 가면 no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까지 예시를 들었던 것도 맞으면 yes, 아니면 no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토익에서는 언제든지 yes와 no를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이면 yes, no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을 때 너무 yes나 no가 나와야 돼 라고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로 돌아와서 우리의 포인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보자면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파괴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5문제에서 6문제에 대한 답변이 전제 파괴 답변으로 나왔고요. 또 우리 항상 출제가 되는 역질문 유형의 답변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서문 사실 항상 제일 어려운 유형이죠. 그래서 평서문 빈출 유형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 전제 파괴 답변 예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질문에서 How was the meeting yesterday? 어제 미팅 결과는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파트 2 우리가 왜 어렵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 딱 던져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질문에 깔린 전제라든지 맥락을 파악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ow was the meeting yesterday? 어제 미팅 결과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상대방이 어제 미팅을 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토익이 너무 사랑하는 전제 파괴 답변 유형에서는요, 이 전제, 미팅에 갔다는 전제 자체를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냐? I wasn't in the office yesterday. 저 어제 사무실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 라는 뜻을 가진 이제 전제 파괴 유형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 어제 수업 어땠니? 너 시험 잘 봤어?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나 어제 아팠어. 이런 식으로. 나 어제 아파서 학교에도 안 갔고 그래서 시험도 못 봤어. 이렇게 전제를 파괴시켜버리는 답변 자주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를 보자면 자, 요거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Busan by train? 여기서 기차를 타면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요 질문도 한번 여기에 깔린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부산을 기차를 타고 가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 전제를 다시 파괴해버리면서 자, 사실 저 부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라는 뜻을 가진 이런 의도의 전제 파괴도 자주 나온다. 또 있어요. 너 파리 가봤어? 파리 진짜 좋지.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자, Who is going to organize the meeting? 회의는 누가 준비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자, 그거 취소됐어. 그거 연기됐어. 자, 요 유형 정말 많이 나오죠.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팅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사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거 취소됐어요. 그거 연기됐어요. 요렇게 It has been cancelled 또는 It has been postponed 이런 답변들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역질문 유형 답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역질문 유형의 답변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 만약에 질문에서 따뜻한 코트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where로 시작하는 의문사문문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린 본능적으로 뭘 기다려요? 장소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질문을 다시 하면서 백화점에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Have you been to a department store? 이런 식으로 이제 너 뭘 해봤어? 또는 또 다른 예시로 나 컴퓨터가 고장났어. 어떡해?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 전원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봤어? 이런 역질문 유형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류, 역질문류의 답변이 나오면 왠지 정답이 되게 아닐 것 같아서 오답 처리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역질문 유형 나와도요. 정답률 또 그래도 한 50% 60%는 되는 편이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답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택의문문에서 역질문 유형의 답변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택의문문이죠. 우리 선택의문문 A or B 질문에서 오늘도 비슷한 형태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Would you like to eat a hamburger or a sandwich? 너 햄버거가 좋아? 아니면 샌드위치가 좋아? 둘 중 하나 선택해 라는 요점을 가진, 의도를 가진 그런 질문이죠. 자,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질문 유형으로 말을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 상대방에게 정보를 조금 더 줘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조금 더 말을 해줘봐.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다시 되물어보는 패턴의 정답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줄게요. 뭐가 더 맛있어 뿐만이 아니라 둘 중에 뭐가 더 가격이 괜찮아?
둘 중에 어디가 더 가까워? 이런 류의 정답 유형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파트 2의 하이라이트 평서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평서문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평서문은 우선 물음표도 없고요. 또 의문사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평서문은 정말 어떠한 한계를 지니지도 않고 다양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 유형 또한 다양한 답변이 모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평서문은 항상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 맞는 답변을 골라야 한다라고 팁 아닌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거 예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평서문 그래도 토익에 나오는 빈출 패턴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험에 나왔던 것들처럼 딱 2가지 유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문제 제시를 하면서 질문에서 평서문으로 어떤 문제점을 말해주면 답변에서 해결책을 말해주거나 또는 역질문 유형의 답변이 나오면서 상대방에게 추가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답변 유형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예로 들어보자면 The newly installed telephone in my office isn't working. 제 사무실에 새로 설치한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죠. 자, 그랬더니 우리 상대방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I'll contact the repair person. 제가 수리공에게 연락할게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류의 답변 형태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Did you check if the power is on? 그래, 안 되는 거 알겠는데 너 파워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봤니? 라고 상대방한테 되묻는 유형의 답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평서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 유형인데요. 자, 우리 질문에서 어떤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다른 상대방은 뭘 해줘요? 리액션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Mr. Kim got promoted. Mr. Kim이 승진했어요. 라고 소식을 전달을 했더니 우리 답변에서 I think she deserves it. 그녀는 승진할 만해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녀는 굉장히 좋은 직원이에요.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해주고 또 감정을 조금 넣어서 리액션을 해주는 답변 유형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2 평서문 유형에서 감정 표현이 들어간 답변이 나온다. 이런 답변들 정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파트 4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파트 4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상으로 꼽았는데 왜 어떤 애들이 이 파트 4를 어렵게 만들었나 한번 살펴보자면 자, 오늘따라 의도 파악 문제와 이유 문제가 물론 항상 자주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대본 자체가 그렇게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우가 굉장히 숨도 안 쉬고 빠른 속도로 읽어줬고요. 거기다가 발음도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호주식 발음으로 지문을 읽어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되게 오늘 망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혼란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우선 파트 4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듣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요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도 파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파트 4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우리 파트 4에서는 대본을 듣기 전에 무조건 질문과 보기를 먼저 읽고 해석을 한 상태로 지문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대화의 초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대화의 초반에서 첫 번째 문제 혹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단서가
80%에서 90% 확률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파트 4에서는 대화의 초반 잘 들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났을 때 정답 선택도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한 다음 질문을 들은 준비를 우리는 빠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빠르게 이제 문제와 질문과 보기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1번에서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자, 여기 purpose 보이시면 목적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 전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고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보기 A, B, C, D 존재가 하겠죠. 자, 이따 2번으로 넘어갑니다. Why would the listener visit an office? 자, 우리 화자들은 왜 사무실에 방문하겠냐? 점수 잡는 Hackers.